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정철입니다. 오늘은 그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사실 그 국내 정치가 세계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그 선거 결과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지정학적인 갈등은 더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이 진영화되고 분절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세계 경제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그 선거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글로벌 통상 환경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그 Finance and Development Magazine이라는 잡지의 표지인데요. 제목이 Trade Disrupted.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목차를 좀 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 글로벌 통상에 대한 어떤 위협, 그 다음에 그 산업 정책의 부활, 그리고 이제 그 수출 통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안보의 부상,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차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통상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제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제 통상이 어떤 면에서는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근간에는 세계화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 기반을 위협한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강건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고, 그게 한편으로는 이게 보호무역주의로 또 자국중심주의로 발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칩에서 히토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국내 생산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적으로 그 갈등과 충돌을 더 양산할 거라는 것이 그 예일대학교의 교수인 그 페니 골드버그 교수가 얘기한 거고, 또 다트머스 대학의 더글라스 얼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산업정책과 보조금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고, 실제로 선진국들에서는 산업정책을 폐기한 지가 오래됐었는데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갈등과 미중 패권 경쟁이 이 산업정책을 다시 가져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면에는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이제 부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G2가 되면서 이 중국의 어떤 그 경쟁력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중국 경쟁력의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중국 그 국영기업이라든가 보조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 경쟁으로 인식이 되면서 사실은 그 기존에 있던 그런 시장 경제에서의 그 활동을 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안보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이 경제안보가 좀 부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산업정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것이 결국은 그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결국 1980년대부터 2008년까지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었던 시기에 사실은 정치가 그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서 사실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국내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되니까 이 통상 정책에서도 사실은 그 기조가 좀 자유무역에서보다는 좀 더 자국중심주의로 좀 변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별 역사를 좀 살펴보면 1870년부터 1914년까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세계화가 좀 진전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 1914년부터 45년 사이에는 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뭐 기승을 부리면서 좀 세계화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80년까지는 고정 환율제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1980년부터 2008년 사이가 정말 자유화가 급격하게 진전이 되고 이게 이제 세계화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2008년 이후에는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세계화가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역 개방도하고 이 갈등, 그 지정학적 갈등의 상관관계를 사실 살펴보면 무역 개방도가 높아질수록 이 갈등이 확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그 국제통상 환경은 과거에 그 무역 자유화에서 지금은 이제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기술 패권 경쟁 때문에 여러 가지 통상 환경이 바뀌고 통상 정책 자체가 홀로서기보다는 산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국내 정책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그 작용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봉쇄 조치 때문에 생겼던 그런 그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국내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초기에 뭐 마스크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코로나 그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키트 같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되지 않으면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 핵심적인 산업이라든가 품목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좀 제조업 기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조업 국내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돼서 이제 대전환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과거에는 세계 어디든지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생산을 하는 그 효율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거보다는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는, 그래서 공급망의 강건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좀 중시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그 서비스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그래프에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2005년 대비 2017년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국제통상 패러다임의 전환 부분은 이제 과거에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판을 쳤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라든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또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하면서 중국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각국에서 새롭게 더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견제 또는 그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이제 디커플링 또는 이제 최근에는 다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전략을 해서 규제의 범위는 줄이되 강도는 높이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과거에는 그 기업하고 시장이 경제의 주체이자 또 메커니즘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또 정책이 좀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그런 빈도나 그런 강도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이용한 산업 정책이 부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WTO에서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WTO 협정 위반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WTO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이용한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거에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WTO에 가입을 해서 회원국이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국영기업이라든가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촉발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의존의 무기화라는 부분, 이게 그 다음에 경제적 강압이 증대될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이중용도 기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공급망에서의 그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좀 경제적 강압 같은 걸 할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이런 그 논리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제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급소 또는 뭐 전략 자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또 경제적 억지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통상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그 WTO뿐만 아니라 이런 다자간 그 무역 체계뿐만 아니라 양자 또는 뭐 그 지역 내에서의 무역 협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그 선택적인 그 세계화, 그래서 선택적으로 경쟁을 하고 또 협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국제 통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특히 기존의 통상 협상보다는 동맹과 가치에 기반한 통상 협력 중심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WTO 중심의 어떤 다자무역 체계가 뭐 빠른 시간 내에 복원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대규모의 어떤 FTA, 예를 들어서 한미 FTA처럼 그런 FTA를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 않나. 왜냐하면 국내 정치적으로 사실 그 무역협정, FTA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적인 반감이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그 다른 나라들도 사실은 이 FT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그 다음에 공급망 진영화, 이런 것들이 그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 규범을 마련한다든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뭔가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를 보면,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그 중국산에 대해서 25% 수입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그 빨간색이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입니다, 미국에.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미국의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인데, 보시면 이 아무래도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좀 전 세계로부터의 수입에 비해서 많이 적어지는 건 맞는데요. 그 외에 25%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모든 다른 제품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중국산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빨간색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인데요. 그러니까 25%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제품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이 2001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했을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이게 중국의 WTO 가입은 결국 미국의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중국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미국이라든가 그 유럽 선진국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중국은 중국만의 어떤 사회주의를 같이 그 시장 경제 또는 자본주의하고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중국 특색의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자본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약간 전략적 경쟁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협력으로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브렉시트 투표가 있었고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좀 일종의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있었는데 이 중국의 그 투자를 보시면 이제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점점 이제 글로벌 그 경제 파워로 성장을 하면서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특히 미국이라든가 그 EU 쪽으로 그 투자를 그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늘리는데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중국의 해외 투자가 엄청나게 그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커졌는데 WTO에서는 여전히 그 개발도상국으로 지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평하냐? 그러면서 사실 WTO에서 뭐 탈퇴하겠다는 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탈퇴는 하진 않았지만 WTO 자체가 굉장히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사실 미국이 WTO의 복원에 아직까지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한 5대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따져보면 첫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기술 패권 주도를 위한 그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계속될 것이고 이거는 당분간 수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작년 5월에 그 IPF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 공급망 협정이 이제 타결이 됐는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그런 노력이 좀 되지 않을까 올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국제 분쟁의 확대라든가 그 지정학적인 그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 대만 총통 선거에서 약간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를 하면서 양안 갈등이 또 계속 잠재적인 그런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동맹국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간의 그런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지정학 위험 지수는 이러한 그 불안 요인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특히 EU 같은 경우에 CBAM이라고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IPF에서 이제 청정 경제 협상을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런 또 재해 관련해 가지고도 점점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기후 변화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재해 관련해서 그 피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런 그 기업들의 그 재해 노출 빈도라든가 그런 위험이 훨씬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번째는 그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동 리스크가 커진다. 그래서 거기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내 정책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국내 정책 변화가 결국은 그 글로벌 통상 환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할 경우,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 이런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끝으로 그 AI 확산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G7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한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이게 그 슈퍼 선거의 해고 여기 지금 대만 총통 선거부터 해서 그 인도네시아 대선 총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그 총선이 있고 인도 그다음에 EU 브라질 또 미국 대선 뭐 이런 식으로 그 선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폴리코노미 결국 경제가 정치에 너무 많이 종속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의제를 비교해 보면 사실 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더군다나 대중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할 것이라는 점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차이는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이라든가 환경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뭐 관세를 갖다가 더 많이 높게 인상을 한다든가, 특히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관세율을 뭐 25% 인상 가능성 얘기하는데, 사실 보편적 기본 관세를 한 10% 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 외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25%가 아니라 거의 한 60%까지 인상할 가능성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2기 정부가 되는데요. 그 미국 민 대다수가 사실 중국을 미국의 라이벌, 그 경쟁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사실 대중국 정책은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의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근간에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뭐 예를 들어 국영기업이라든가 보조금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불공정 무역 관행, 또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술 도용, 그다음에 지배권 오남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적인 관세,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가 처음에 들어섰을 때 트럼프 정부가 부과했던 뭐 대중국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됐었던 부분, 그다음에 경제 안보에 기반한 산업 정책, 이거는 뭐 여전히 유효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FDI 투자, 특히 대중국 투자 또는 중국의 대미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제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자무역 체제는 사실 당분간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정부를 새롭게 한다 하면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 2.3% 정도고, 그런데 그다음에 한국은 뭐 약 0.5% 정도인데, 대중국 관세율 같은 경우는 뭐 20%가 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무역법이라고 해서 뭐 다른 나라가 관세를 높게, 그러니까 미국 제품에 대해서 높게 매기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대외경쟁직무에 추정한 거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약 174억 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그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공급망 정책에서 차이가 좀 있을 거다. 특히 화석 연료 규제 같은 것들 폐기할 가능성이 또 있고, IRA 세액공제라든가 보조금을 좀 중단하거나 오히려 그 외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좀 지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실 이런 그런 그 공급망 재편에 따른 각국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기업에게는 부담이자 비용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특히 이제 EU의 시밤 같은 경우에 이 전환기가 시작되면서 이 기업들이 체감할 가능성이 커졌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라든가 그 EU의 공급망 실사 시행, 그리고 주요국의 그 디지털 규제의 도입,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통상 장벽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미국이라든가 EU 같은 이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훨씬 더 엄격한 환경이라든가 노동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국가 정부가 아니라 그 사업장에 직접 부과하려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사실 기존의 보조금 기준이 차량 운행 중에 탄소 배출량만 고려한 거에 비해서 이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탄소 발자국 점수,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 점수라는 거는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이런 생산 부분, 그다음에 가공 조립, 그리고 유통까지 거기에서의 모든 그 탄소 배출량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재활용 바이오 재료를 사용했느냐, 뭐 배터리 수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재활용 점수,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금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IPF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IPF 정상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 사실 공급망 협정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5월에 타결을 했고,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고요. 그 필라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필라 2, 필라 3, 필라 4 이렇게는 이제 실질 타결을 선언했는데, 사실 무역이 포함된 게 이제 필라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규범, 무역 규범이라든가 이 다양한 의제들을 하는데, 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여기에서 회원국 간의 견해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다만 이게 또 바이든 정부가,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아마 이런 정책을 계속 할 테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실은 IPF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실효성을 많이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 2 같은 경우에도 그 노동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그런 책임이 이제 사업장에 직접 부과되는 부분. 또 하나는 사실 지금 필라 1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필라 1이 합의가 되고 그 메커니즘이 적용이 된다면, 이게 이제 공급망에서의 그런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전혀 이 무역하고 관계없는 그런 국내 노동 사안까지도 사실 이 노동 의무라든가 노동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무역 통상에서도 워커 센트릭 뭐 통상 정책, 그래서 뭐 노동자 중심으로 그 통상 정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노동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 생산 자동화,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다품종 생산을 이제 촉진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결국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올 건데,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그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그런 기회,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건 단순히 기존 정보가 디지털화되거나 뭐 업무가 효율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적으로 창출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첨단 기술, 뭐 AI라든가, 우리가 AI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그 세계적으로 저희 그 AI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과의 그 토론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편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정책적인 그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그 AI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새로운 그런 그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